55번 방 산로마노 전투 우첼로. 이 그림은 1432년 6월에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를 우첼로라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450년대에 피렌체에 신축된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주제가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투구 대신 화려한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칼이나 창 대신에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렌지가 탐스럽게 열린 배경이나 만개한 꽃을 봐서도 이 그림은 역사적인 전투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아니라 장식을 목적으로 그린 장식화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림의 윗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벽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지만 후에 이렇게 네모난 벽을 장식하기 위해 윗부분을 절단하였습니다. 잘려져 나간 깃발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우첼로라는 화가는 2차원적 원근법과 소실점을 시도한 화가입니다. 후경에 뛰어다니는 병사들을 작게 표현한 부분이나 백마 옆에 쓰러진 기사를 원근법에 의해 작게 축소하여 묘사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러진 창대들을 통해 소실점의 개념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첼로는 산로마노 전투라는 주제로 세 점의 연작을 그렸는데 하나는 이 그림이고 나머지 두 점은 파리의 루브르,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56번 방 아놀피니의 초상 반야이크. 이 그림은 플랑드로 출신의 화가 반야이크가 그린 아놀피니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플랑드르의 부유한 상인인 아놀피니의 결혼식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이 당시의 풍습대로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결혼식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림으로 남겼던 당시의 풍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서양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그림으로 그동안 계란 노른자에 염료를 섞어 템페라라는 그림을 그리던 시대에 유화라는 새로운 물감의 방식을 선사한 그림입니다. 이 유화를 통해 정밀화라는 그림이 탄생하는데 바로 그 정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입니다. 정말 정밀하게 묘사된 사물들을 보는 게 이 그림을 보는 재미이지만 그 사물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을 찾아내는 것 또한 이 그림을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먼저 맨 위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는 청동 샹들리에와 샹들리에에 하나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촛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 밑에 톱니바퀴 모양의 거울을 보면 결혼을 하는 부부 외에도 그림을 그린 반야이크와 증인으로 참석한 또 한 명의 친구, 즉 4명의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개의 톱니바퀴 모양 안을 잘 보면 예수가 고난받고 있는 장면이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고 샹들리에와 거울 사이에 보면 라틴어로 1442년에 반야이크가 여기 있었다라고 써 있는데 화가가 증인의 역할과 동시에 그림에 서명하고 있는 화가의 재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발을 벗고 있는 건 신성한 장소에서는 신발을 벗는 당시 전통을 따르고 있고 부부 사이의 강아지는 부부간의 충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58번 방 비너스와 마르스, 보티첼리. 이 그림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의 한 사람인 보티첼리라는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신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모세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유혹 같은 종교화를 주로 그렸던 보티첼리는 나중에 이렇게 신화적인 주제를 통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한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사랑의 신 마르스와 숲에서 몰래 사랑을 나눈 후를 그린 그림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 전쟁의 신 마르스 옆에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있는 비너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신혼부부 방의 침대 위를 장식할 목적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화가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혼을 했으니 이렇게 바람을 피우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발표되고 나면서 많은 해석들이 나왔는데 사랑은 남자를 지치게 하고 여자에게는 활력소가 된다라는 우스운 해석 등 많은 해석이 나왔던 그림입니다. 마르스의 창에서 놀고 있는 머리에 뿔난 사티루스들은 쾌락을 상징하며 마르스의 귀에 고동을 불고 있는 사티루스가 들고 있는 고동은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마르스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있는 말벌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콤한 사랑이지만 그 결과는 말벌이 가지고 있는 침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비너스의 몸을 보면 몸에 비해 다리가 길게 그려져 있고 등장인물들의 윤곽선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보티첼리가 추구했던 이상주의를 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9번 방 은하수의 생성, 틴토레토. 은하수의 생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야포코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신화에 나오는 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함께 제우스 신이 인간과 바람을 피워나은 아들 헤라클레스를 안고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부인인 헤라 여신의 가슴에 아기 헤라클레스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라 여신의 상징인 공작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들의 자식이면 영생을 하지만 어머니가 인간인 관계로 헤라클레스도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버지인 제우스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살아있는 여신의 젖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이 헤라클레스를 데리고 잠자는 헤라 여신의 젖을 몰래 먹이고 있는데 힘이 너무 셌던 헤라클레스가 그만 헤라의 젖을 너무 세게 빤 나머지 깜짝 놀라며 헤라 여신이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이에 겁이 난 제우스가 젖을 먹고 있던 헤라클레스를 데리고 도망을 치는데 이때 하늘로 튄 젖은 은하수가 되고 땅으로 떨어진 젖은 백합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밑부분에 백합꽃도 함께 그려져 있어 은하수와 백합꽃의 생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밑부분이 잘려나가 이 그림만이 남게 되었답니다. 8번 방 그리스도의 매장 미켈란젤로.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이자 조각가, 교황마저도 무서워했다는 천재 화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같은 대작을 남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그림인데 한눈에 봐도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막 내렸을 텐데 그때 생긴 옆구리의 상처나 손등, 발등에 났어야 할 상처를 찾을 수가 없는 점을 보면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조각가답게 예수님의 알몸에서 차가운 대리석 조각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예수님을 비롯해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맞은편에는 아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들어갔어야 할 빈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스케치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은 예수님의 처형에 사용된 못과 가시 면류관이 들려있던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을 때 이탈리아에서 라오콘상이라는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에 충격을 받고 라오콘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이 그림에 접목시킨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발이나 예수님의 몸에 감겨있는 천조각은 라오콘상에 감겨져 있던 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장을 다룬 이 그림은 밝은 색과 함께 활동적인 등장인물을 배치시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미켈란젤로가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펼치는 그의 강직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림입니다. 4번 방 대사들 한스 홀바인. 이 그림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
16세기 가장 성공한 독일 출신의 초상화가로 헨리 8세를 비롯한 영국의 튜더 왕조 때 많은 초상화를 그린 화가입니다. 이 그림 역시 그때 그려진 그림으로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대사 장드 딩테빌과 그의 친구로 잠시 영국에 방문 중인 조르드 뒤셀브입니다. 그림에서 그들의 나이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대사 딩테빌이 가지고 있는 칼집을 보면 그의 나이인 29라는 글자가 써 있고 친구인 뒤셀브가 팔을 기대고 있는 책을 보면 24라는 그의 나이가 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눈에 봐도 당대 잘 나가던 인물을 그린 그림으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가졌던 주인공들을 그렸고 중앙 선반에 올려져 있는 소품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앙 하단을 가로지르고 있는 해골입니다. 이 해골을 통해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에게 당신들이 지금은 젊고 부와 명예,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들도 언젠가는 죽음에 다다를 것이며 선반에 나타나는 도구들이 시간을 측량하는 도구들로 당신들의 죽음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선반에 루트라는 기타처럼 생긴 악기가 있는데 줄이 하나 끊어진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끊어진 줄은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소품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555년은 헨리 8세 영국 왕이 로마 교황청과 단절하고 영국 성공회를 세운 시기이기 때문에 끊어진 루트끈은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2번 방. 암굴 속의 성모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로 더욱더 유명해진 이 작품은 암굴의 성모라는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내용이나 구성이 굉장히 비슷한 작품이 파리 루브르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의 작품이 이 작품보다는 한 20년 먼저 그려진 것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면 중앙에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세례 요한, 그리고 아기 예수와 천사가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루브르에 있는 작품에도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크기가 더욱더 크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루브르의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와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자 이 작품에서는 아기 예수와 세례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의 상징인 긴 십자가를 그려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성모 마리아를 중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레오나르도 특유의 관조적인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그가 주장했던 대기원근법과 수프마토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만능인에 가장 접근했던 레오나르도의 천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파리의 작품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이 작품을 관람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12번 방.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티치아노. 이 그림은 베네치아 화가들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인 티치아노가 그린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라는 작품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생생히 나타내고 있는데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한 영웅 테세우스와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를 미궁에서 구해준 크레타 왕국의 공주인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떠나는 테세우스 사이에 가슴 아픈 이별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이별의 순간에 술의 신인 바쿠스가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 옷을 걸치고 있는 여인이 아리아드네이며 그녀의 왼쪽 어깨 너머로 저 멀리 떠나는 테세우스의 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리아드네의 오른쪽에는 바쿠스가 자신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아리아드네 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아리아드네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여 수리에서 단숨에 뛰어내려와 아리아드네가 머리 위에 쓰고 있던 티아라를 하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바로 이 티아라가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보이는 성운으로 바뀌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한 구조적으로는 전형적인 대각선 구조를 띠고 있으며 왼쪽의 하늘색과 오른쪽의 갈색이 강한 색채 대비를 이루며 그림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화풍의 특징인 밝은 색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피렌체 화풍의 화가들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화가들로서 이 그림을 그린 티치아노도 피렌체 화풍의 선두주자였던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걸 알 수 있는데 바쿠스의 쭉 뻗은 왼쪽 팔을 통해 미켈란젤로의 걸작, 천지창조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티치아노는 일찍부터 뛰어난 천재 화가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명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6번 방 버즈날 앞에 젊은 여인 베르메르.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작품 중 그가 가장 마지막에 그린 그림 중 하나인 버즈날 앞에 젊은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한 젊은 여인이 관객들을 바라보며 버즈날이라고 불리는 건반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베르메르의 그림답게 실내 공간을 배경으로 작품을 그린 걸 볼 수 있고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빛에 반응하는 소재들의 섬세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버즈날을 연주하는 여인이 입고 있는 실크 드레스를 보면 그가 얼마나 회화에 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빈 의자가 있는데 바로 지금 그녀의 곁에 없는 연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벽에 걸려있는 큐피드는 지금 이 여인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베르메르의 초기 작품을 보면 이렇게 내용을 암시할 만한 소품들을 거의 그려넣지 않으면서 그림의 내용을 항상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베르메르의 그림의 특징 중 하나였으나 말년에는 이렇게 많은 소품들을 그려넣어 그림의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델프트 출신의 화가로서 델프트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낸 화가이며 사후 200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근래에 재발굴된 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이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온 화가입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동안 회화의 주류였던 성경이나 신화가 배경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풍경이나 정물, 초상화가 많이 그려진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당시의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23번 방 63세의 초상화 렘브란트. 이 그림은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의 한 사람인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죽기 1년 전인 63세 때 자기가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화가 중에 드물게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100여 점 그리면서 마치 자서전을 쓰듯이 자신의 생애를 자화상을 통해 나타낸 화가입니다. 화가 중에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는 미술사를 통틀어 아마도 빈센트 반 고흐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년에 그린 그림답게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 인간이 생을 다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내면의 심리 상태를 완벽한 명암 기법을 이용해서 겸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과 다르게 말년에는 굉장히 빈곤하며 궁핍한 생활을 했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은 한 인간의 슬픈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명암을 훔친 화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암 표현 능력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경지에 오른 걸 보여주며 인간의 내면 심리 상태를 명암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 전시되고 있는 또 다른 자화상을 보면
그가 34세 때 자신을 그린 다른 자화상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그림에서 취하고 있는 포즈를 보면 그가 베네치아 화가 티치아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돈 많은 부인 사시키아와 결혼을 한 직후에 그린 그림으로서 63세 때의 자화상보다는 강한 의욕이 나타나 있고 뭔가 해보겠다는 자신감을 그의 포즈와 얼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9번 방. 파리스의 심판, 루벤스. 이 그림은 렘브란트와 함께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독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네덜란드로 돌아온 후 이탈리아로 가서 그림을 배운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와는 다르게 생을 다하는 날까지 풍요롭게 살았으며 뛰어난 상수를 통해 많은 그림을 팔았던 화가로도 유명한 화가입니다. 루벤스가 그린 파리스의 심판을 보면 신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그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주어질 사과를 들고 있는 파리스가 보이며 그 사과를 서로 차지하려고 모여든 세 명의 여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소품을 통해 쉽게 그 여신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작새와 함께 등장한 헤라 여신이 서 있고 그 옆에 큐피드를 데리고 온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 마지막으로 방패와 올빼미를 통해 지혜의 여신 아테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여신이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제안을 했지만 사과를 가지고 있던 파리스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미의 여신 비너스에게 사과를 건네주고 그 황금 사과의 대가로 그 당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스파르타 왕국의 헬레나 왕비를 비너스는 파리스에게 선사합니다.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는 헬레나를 데리고 트로이로 돌아가지만 자신의 부인을 강탈당한 스파르타의 왕은 헬레나를 찾으러 트로이로 쳐들어가면서 트로이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신화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 특유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30번 방. 더 루케비 비너스, 벨라스케즈. 이 그림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벨라스케즈가 그린 그림으로 비너스의 몸단장이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아주 독실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화가들이 이렇게 누드화를 공개적으로 그린다는 게 쉽지 않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화가들이 그린 누드화는 극히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누드화를 그릴 때는 이렇게 날개 달린 큐피드를 등장시킴으로써 주인공을 비너스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그림 또한 날개 달린 큐피드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을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로 볼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림입니다. 등장하는 여인을 자세히 보면 여인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보면 그 당시에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여체를 보면 실제 모델을 써서 그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큐피드를 등장시킴으로 해서 종교재판소의 승인을 받기 위한 화가의 숨은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가가 광학적인 오류를 범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만 화가는 그런 실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름다운 여체에만 집중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인상파 화가들이 화가 중에 화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화가로서 시녀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겼으며 이 그림을 관람하던 한 여자가 그 그림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손상을 매우 심하게 입었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완벽하게 복원을 한 그림입니다. 31번 방. 찰스 1세의 기마초상, 반다이크.
이 그림은 플랑드로 출신의 화가 반다이크가 그린 찰스 1세의 기마 초상입니다. 찰스 1세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나 정치적 종교적 갈등과 무리한 외교 정책으로 항상 의회에 직면하면서도 항상 강하게 맞서오다 결국 영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의 희생자로 처형을 당한 영국의 왕입니다. 하지만 이 찰스 1세는 영국 왕 중 가장 열심히 예술가를 후원했고 루벤스를 후원했으며 당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었던 반다이크를 궁정화가로 임명하며 왕실의 공주나 왕자들의 실물 크기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전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국에서 반다이크가 그린 실물 크기의 왕족 초상화를 많이 볼 수 있으며 특히 윈저성에 그의 그림이 많이 걸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초상화에서는 찰스 1세가 기사처럼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즈와 의상을 입고 출연한 이유는 나라가 어지러웠던 시대에 국민들이 바라는 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걸려있는 나무판에 대영 제국의 왕 찰스 1세라고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영국 왕실에서 궁정화가로 활동하면서 영국 회화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준 화가 중 한 사람이며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찰스 1세로부터 기사 자귀까지 받게 됩니다. 반다이크가 영국 왕실 초상 화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34번 방 전함 테메레르호, 터너. 이 그림은 영국을 대표하는 풍경화가 중 한 사람인 터너가 그린 전함 테메레르호라는 작품으로 이 그림에서 조그만 증기선 뒤로 유령선 같은 모습으로 증기선에 예인되고 있는 배가 바로 전함 테메레르호입니다. 이 전함 테메레르호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과 스페인 연합대를 격파시킨 배로서 한때는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배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과 함께 증기엔진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쓸모없는 폐선이 되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증기 예인선에 의해 선박 해체업자에게 목재값에 팔려나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 그림을 그린 터너라는 화가가 상업혁명을 바라보는 입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화가가 나타내려고 한 것은 바로 오래된 전함과 신형 증기선을 통해 더 이상 옛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 시작되는 산업시대를 환영하자라고 하는 터너의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입장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으며 그림을 통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강력한 색채와 함께 강력히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터너는 풍경화가 클라우드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림을 내셔널 갤러리에 기증할 때 하나의 조건이 자기의 그림 한 점을 클라우드의 그림과 나란히 걸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그림이 전시된 이 내셔널 갤러리에서 그의 그림만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 클라우드의 그림과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34번 방 건초마차 존 컨스터블. 이 그림은 영국의 풍경화가 존 컨스터블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연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빛의 움직임을 잘 잡아낸 작품입니다. 컨스터블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자연, 빛, 구름, 비를 묘사하려고 노력한 최초의 풍경화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오늘날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가 활동할 당시 영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프랑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그림은 1894년 파리의 살롱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아르비 종파를 이끄는 이삭 줍는 여인들의 프랑수아즈 밀레와 낭만주의 대표 화가인 들라크로아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컨스터블이 가지고 있던 산업혁명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하고 예전의 전원적인 풍경을 동경하며
자신이 동경하던 아름다운 영국의 전원적인 풍경을 그리려고 노력한 화가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 풍경에 매우 익숙한 화가였습니다. 왼쪽에 농부의 오두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여름이지만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여름에도 쌀쌀한 영국의 여름 날씨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 물가에서는 건초마차가 바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평선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건초마차에 건초를 싣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가의 오른쪽에는 나룻배가 하나 있고 그 위에선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영국 시골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관광 명소가 되어 영국 문화보존재정청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41번 방. 제인 그레이의 처형, 들라로슈. 이 그림은 들라로슈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제인 그레이는 영국 상공회의 어린 왕 에드워드가 죽고 나자 왕위 계승자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제인 그레이는 여왕임을 선포하고 9일 동안만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교도인 메리 1세의 세력이 훨씬 강하였기에 제인 그레이는 반역죄라는 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은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 진행됐던 런던 타워에서 일어났던 사형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제인 그레이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성으로 유명했으며 자신의 억울한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화가인 들라로슈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가 묻지 않은 그녀의 하얀 실크 드레스는 제인 그레이의 순결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녀들도 모두 정신을 잃었고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어 등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집행관까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형이 진행될 때는 목을 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머리 위로 묶고 나서 사형이 진행됐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 살롱전에 출품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고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을 본 파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그림으로 인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린 역사화가 당시 굉장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43번 방. 그레돌리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모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네가 그린 그레놀리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노천욕과 보트놀이가 가능한 파리 근교의 어느 리조트 풍경을 담은 그림입니다. 철도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파리 시민들이 교외에 있는 카페나 유향시설을 당일 여행으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모네는 살롱전에 출품할 작품을 그리려고 르노와르와 함께 이곳에서 스케치를 했지만 출품이 임박할 때까지 마음에 들지 않은 스케치 몇 점만을 겨우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도 그 스케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인상주의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그림 중 하나이며 인물 묘사에 탁월한 모네가 풍경화가로 돌아섬을 알리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거친 분놀림으로 표현됐지만 소풍객들, 목욕용 오두막집, 임대 보트, 그리고 작은 섬으로 건너갈 수 있는 외나무 다리까지 그 특징들을 인상주의 화가들의 표현 기법인 점묘주의를 통해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을 잘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위에 간략하게 터치된 인물들 속에서 허리에 팔을 올리고 있는 여인과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목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이 묘사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그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19세기 미술 재료들의 혁신적인 발명품, 즉 물감 튜브와 새로운 붓 덕분입니다. 튜브는 물감을 부드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보관해 줌으로써 작업실을 벗어난 야외에서도 언제든지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들, 즉 그림 속에서 끊임없이 울렁이는 물결이나 짧게 스치는 자연광의 효과는 새로 발명된 납작붓의 효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44번 방. 아니에르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쇠라. 이 그림은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중의 하나인 쇠라라는 프랑스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아니에르는 파리 근교 세느 강변에 자리 잡은 공업 지역입니다. 멀리 철기와 연기를 내뿜는 공장들이 보이고 그 앞에는 휴일을 맞은 노동자들이 잔디 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강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료한 노동자들의 모습은 강 한가운데서 보트를 타고 유명 리조트가 있는 섬으로 건너가고 있는 부르주아들의 화려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처럼 공장 근처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당시의 진보적인 정치 사상과 사실주의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웅들과 통치자들의 모습만 담았던 그때까지의 그림들과는 달리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가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의 살롱전에서는 이 그림의 출품마저 거절당하게 됩니다. 쇠라는 일찍이 과학적 색채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삼원색을 작은 점으로 나란히 배치시킬 때 관객의 눈에서 자연적으로 혼합되어 새로운 2차 색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아직 그의 인상주의 기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그림의 일부분을 그의 독특한 점묘주의 기법으로 다시 손본 부분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소년의 모자를 자세히 보면 파랑과 노랑의 점들을 덧칠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혼합된 색을 칠하는 것보다 더욱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쇠라는 당시에 활동했던 시냐크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45번 방. 해바라기, 빈센트 반 고흐. 이 해바라기 그림은 세상에서 아마 제일 유명하고 친숙한 그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반 고흐를 사후 가장 인기 있던 화가 중 한 사람으로 만든 그림이 바로 이 해바라기입니다. 반 고흐는 유난히 태양을 좋아한 화가입니다. 조금이라도 태양과 가까운 곳에 예술가들의 집단 거주지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러나 그 뜻에 동참한 화가는 폴 고갱 한 사람뿐이었죠. 하지만 고갱은 고흐의 동생 테오가 유명한 화상임을 알고 그림을 팔아보려는 속뜻을 갖고 고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고흐는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4점의 해바라기를 그리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2점에만 서명을 해 고갱의 방에 걸어둡니다. 2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입니다. 다른 한 점은 독일의 뮌헨에 있습니다. 고흐는 한평생 동생 테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살았으며 둘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평생 600여 통의 편지를 통해 동생 테오와 교류를 했습니다. 고흐가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해바라기처럼 강렬한 생명력이고 노란색이 상징하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또 화병에 꽂혀져 있는 14송이의 해바라기는 삶의 여정을 보여주듯이 꽃봉오리부터 만개한 것, 그리고 시들어가는 것까지 모두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렬한 해바라기와는 달리 꽃병과 테이블은 너무나 단순한 선과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그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일본의 목파나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다음 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다음 해 1890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흐가 죽고 나서 1년 후에 동생인 테오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둘의 묘가 프랑스에 나란히 있습니다. 고흐가 죽고 나서 테오의 부인이었던 요한나와 테오의 아들 둘의 노력에 의해
반 고흐의 그림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